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건강 문제로 이전 직장을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백수가 되셨네요. 실패자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은 어떨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며느리 이지안의 포크가 와인잔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식탁 위에 촛불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늘 그랬듯 주목받고 싶을 때면 목을 길게 빼고 그녀만의 흠잡을 데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모두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쇼가 시작됩니다라는 듯이요. 친구들, 그녀가 꿀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백수가 되신 우리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님을 위해 건배할까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했지만요. 그녀는 허공에 쌍따옴표를 그리며 촛불의 긴 손톱을 반짝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완벽한 실패자가 된 기분은 어떨까요? 식탁은 디저트 그릇에 스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이준호의 동료들과 그 아내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여인 64살의 저에게 방금 실패자라는 말이 얼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듯이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써주세요. 이런 무례함을 겪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떨림 없이 조용히 와인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평생 동안 꼿꼿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가장 뜨거운 첫 커피잔을 들 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나, 그 기분은 아마 네가 3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내일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과 비슷할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이 제대로 밝히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랑 준호에게 다른 집을 구할 시간으로 정확히 30일을 주겠다. 지아는 마치 발밑의 양탄자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씩씩거렸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소리란다.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애써서 네 스타일로 바꾸고 SNS에서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집 말이다. 서류라는 건 아주 명확하고 참고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 누구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다. 준호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아들은 발표회에서 시를 잊어버린 아이처럼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단다. 내 이름이나 지안이 이름으로는 단 한 글자도 등기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짙은 남색 원피스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제 몸에 옷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제는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유독가시 돋쳤으니 나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마. 내게는 짐을 싸서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할 시간으로 정확히 30일이 있다. 파트타임 요가 강사 월급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지안의 입은 무트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고 주변의 손님들은 갑자기 디저트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역력히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그냥 내쫓으실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단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자기 집의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거란다. 법은 내 편이니 원하면 한번 찾아보렴. 저는 핸드백을 들고 어깨에 쇼를 걸친 뒤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에 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문과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좀 진정되고 나면. 지안아, 내가 너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앱을 켜볼 거다. 연말이라 집 구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 기회를 놓치면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제 집 식당을 나섰습니다. 카르마는 좋은 와인처럼 적절한 온도에서 정확한 순간에 제공된다는 것을 막 깨달은 여자를 등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밤은 고요했고 겨울 공기는 서리와 소나무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면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바로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알람보다 일찍 깼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을 때면 을에 그렇듯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온실에 커튼을 걷은 뒤 신문을 들고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7시 15분 사람들의 인내심이 끊어질 바로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어제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부엌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어릴 적 잘못했을 때처럼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말조심 때문이었단다, 준호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너도 잘 알 거라 생각한다. 내 아내가 손님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 했고 나는 그녀에게 경계가 어딘지 일깨워 준 것뿐이야. 우리 집에서 저희를 내쫓으실 순 없어요. 그건 너희 집이 아니란다, 아들아. 저는 찻잔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받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단 한 번도 너희 집이었던 적이 없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질문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3년 전에 너희가 집 알아볼 때 기억나니? 자작나무 길에 있던 그 예쁜 집 말이다. 은행에서 너희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았지. 빚도 있고 계약금도 부족하고 수입도 불안정했으니까. 너희는 김칫국부터 마셨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지.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준호야, 나는 대출을 도와준 게 아니었어. 나는 그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현금으로 샀단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끔 들리는 음소리가 마치 통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냈던 돈은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가 대출금을 갚았잖아요. 너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나에게 월세를 낸 거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3년 동안. 은행이 아니라 임대인인 나에게 말이다.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에는 나 혼자만 올라 있단다. 이건 내 투자였고 내 노후를 위한 보험이었지. 그래,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다.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길 원했어. 왜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어른의 솔직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악한 아이가 아니라 물은 아이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물은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잔인함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항상 사람이 부채감에 짓눌려 망가지지 않도록 돕고자 했어. 하지만 준호야, 존중과 자립심은 그 누구도 너 대신 가져다 주지 않는단다. 선물로 주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안이는 엄마가 복수하는 거라고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지안이는 말이 많지. 특히 계속 오픈 준비만 하고 있는 자기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더더욱.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한 거다. 64살의 과부를, 그것도 내 집 식탁에서 실패자라고 부르고는 모든 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창밖을 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거의 아이 같았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하고 계약금을 벌어야지. 제가 목록을 읊듯 말했습니다. 상의하고 계획 세우고 네가 함부로 걷어찰 수 있는 내 보호막 없이 너희의 삶을 꾸려나가야지. 만약 30일 안에 집을 못 구하면요? 알아서 해결해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도 이제 35살이다. 준호야. 어른의 결정에 어른답게 책임질 때가 됐어.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엄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례함과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잠시 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 쪽에서 스위치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았다는 뜻이겠지요. 더 이상 서성이지 않고. 알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할게요. 저희끼리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 보렴.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30일은 기한이다. 협박이 아니라 경계선이야. 우리는 요란한 말 없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더 부었습니다. 봉투 안에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입금 확인증 등 모든 서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년간 일하며 생긴 습관입니다.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논쟁을 멈추곤 했죠.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비꽃 몇 개를 분갈이하고 신문의 지역 소식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웃 현정 씨에게 전화해 혹시 제가 집을 비울 경우를 대비해 열쇠를 맡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점심때쯤 하늘이 흐려지더니 쌀쌀하고 자잘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들이 삽으로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박한 집안의 소음 속에서 저는 문득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먼지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질 무렵 전화기 화면이 새로운 메시지로 반짝였습니다. 쓸데없는 광고 문자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껐지만 관자놀이의 혈관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수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전화하고 그 다음엔 이 모든 소동의 원인 제공자가 화해하러 오는 것이죠. 저는 머리를 묶어 올리고 주전자 옆에 깨끗한 찻잔을 놓으며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꽃을 들고 서둘러 오고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건 아마도 다른 장면의 시작이겠지요. 오후 2시쯤 마치 팔꿈치로 문을 밀치고는 제가 신발 신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활짝 열어젖히듯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품 운동복 차림의 지안이 가까운 마트에서 산 듯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포장지 스치는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해하러 왔어요. 이런 연극은 제 평생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현관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꽃을 내려놓고는 급조한 뉘우침과 결의가 뒤섞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심했어요. 신경이 예민해서 스튜디오 일도 간당간당하고 연말이잖아요. 그래, 내 스튜디오. 벌써 2년째 곧 오픈한다는 그 스튜디오 말이지. 저는 그녀의 뒤에서 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렴 주전자 물이 끓고 있단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 포장을 풀고
화병을 꺼내 그녀 옆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어색해지도록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안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그럴 수 있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너랑 준호가 그 스튜디오에 쏟아부은 돈이 대략 얼마나 되니? 그녀가 의자에서 움찔했습니다. 장비, 광고, 임대료, 보험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쯤 될 거예요. 제가 회계사는 아니라서요. 자세한 건 준호가 더 잘 알아요. 손님 하나 없는 스튜디오 치고는 흥미로운 계산법이구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내가 그 수입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난 한 달 내내 내 SNS 스토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급 주택, 파노라마 창문, 개인 레슨 사진이 올라왔는데 말이다. 그것도 강남 최고급 동네들로 위치 태그까지 찍어서 그녀는 턱을 쳐들었습니다. 그건 친구들이에요. 연습 도와주는. 현금으로 장부의 수입을 안겨주는 친구들 말이지. 저는 찻잔을 꺼내 차심을 넣었습니다. 이 소박한 행동이 항상 마음을 진정시켜준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면서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나는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제도권에서 32년 동안 재무 전문가로 일했단다. 그리고 매일같이 상대했던 게 바로 그런 탈세 수법과 현금 거래하는 친구들이었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마치 물에 씻겨나간 것처럼요. 아무것도 증명 못하실 거예요. 그녀는 애써 버텨보려 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위치 기록이 남고 차에도 마찬가지지. 고객들이 직접 위치 태그를 걸고 내 이름을 언급하며 고마워하더구나.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을 저장해두는 습관이 있단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마시지는 않고 제 어깨 너머로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창문이 답을 줄 거라는 듯이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침내 기가 죽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가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걸레도 지갑도 현관 앞 발판도 아니라는 걸. 저는 모든 단어가 제자리에 밝히도록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처럼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넌 단순히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날짜와 설명까지 덧붙여 국세청에 넘길 테니 거기 가서 왜 고객은 없는데 시간당 15만 원짜리 수업이 일주일에 6, 8번씩 꽉 차 있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설마 그러시진 못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확인해 보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화병을 건넸습니다. 꽃은 네가 직접 꽂으렴. 아니면 도로 가져가도 괜찮아. 우리 부엌에는 쓸데없는 건 오래 두지 않거든.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호 씨는 어차피 제 편이에요. 그건 네가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주는지도 말해주고 그 사람도 어른이니 숫자는 이해할 테지. 지아는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섰습니다. 뭔가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운동화로 현관 매트를 걷어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와 주전자에서 남은 물이 약하게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병을 다시 찬장에 넣고 창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며 사과나무 위에 쌓이는 모습이 마치 관자놀이에 내린 서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부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에서 계속됩니다. 저녁 거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시계바늘은 바로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준호는 혼자 왔습니다. 지치고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예전에 아버지가 앉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그곳에 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카펫만 쳐다보았습니다. 지안이가 엄마가 요가 레슨 몇 번 한 것 때문에 자기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가 마침내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슨 몇 번 때문이 아니란다. 제가 차분하게 아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당 15만 원씩 받으면서 일주일에 6, 8번 개인 레슨을 하고 그걸 전부 현금으로 받는 건 취미가 아니라 상당한 수입이란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당 얼마요? 15만 원. 저는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은 좋게 벌 거야. 1년이면 최소 6천만 원이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위치 태그와 함께 네가 직접 본 그 호화로운 집, 내부 사진과 감사 인사까지 남겨뒀더구나. 준호는 시선을 떨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퍼즐이 맞춰졌지만 그 그림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 사람은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고 스튜디오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스튜디오는 서류상으로나 힘든 거겠지. 실제 수입은 장부에도 그리고 참고로 내게도 기록되지 않고 흘러들어갔을 테고. 아들이 한숨을 쉬며 콧등을 문질렀습니다. 저희는 각자 돈 관리해요. 그게 사업상 더 깔끔하다고. 숨기기 편하다고 했겠지. 제가 조용히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들, 지금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물론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거짓말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다. 그리고 너는 3년 동안 거짓말을 도구로 쓰는 사람과 함께 살아온 거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스스로 선택해야지.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사랑하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운동화 밑에 깔리는 발판이 되어주진 않을 거야. 너희에게 26일이 남았다. 이건 히스테리도 협박도 아니야. 경계선이지. 그 시간 동안 집을 구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예산을 짜렴. 만약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너희 집에서 너희 돈으로 그리고 투명한 회계와 거짓말 없이 하도록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인내심 있는 남편이 되려고 애썼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큰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과 함께 그리고 세금 신고서와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하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창밖 이웃집들의 불이 꺼지고 눈이 창턱을 자잘하게 두드릴 때까지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집 바로 위에서 천둥이 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문으로 물러섰습니다. 26일 남았다. 준호야, 진심이야. 알아요. 그가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제 뺨에 입을 맞추고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걷는 사람처럼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집은 평온하게 숨 쉬었고 제가 거의 잠들었을 때 전화기 화면이 새로운 메시지로 반짝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등기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최수경. 저는 기쁨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결하고 사무적인 말투. 끝에 찍힌 마침표 3개. 이건 대화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압박하러 오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은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마치 남의 시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처럼 사무적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최수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에 에나멜 핸드백을 들고 보통 직원들을 질책할 때나 짓는 표정으로요. 박영자 여사님, 등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죠. 그녀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없이 집안 바닥의 청결 상태라도 검사하듯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차? 신경 쓰지 마시죠.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며 잘라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지안이와 준호는 여기서 3년 동안 살았고 살림을 꾸리고 집을 관리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이 집은 여사님 집인 만큼 그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랜 습관은 신경안정제보다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지 않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히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니요. 그들은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눈썹이 차단기처럼 치켜 올라갔습니다. 지안이는 투자했어요. 수리, 가구, 마당 관리까지. 이건 소위 말하는 노동기여라고요.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쓰지 말죠. 제가 입꼬리만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수리와 가구는 제가 다 지불했어요. 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도 제 것, 집도 제 것, 등기부등본도 제 명예입니다. 당신 따님의 기여라는 건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한 집에서 하는 일들이죠. 잔디에 물 주고 먼지 닦고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 지금 말장난하시는 건가요? 최수경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안이는 살림을 도맡았고 기술자들을 관리했으며 공과금도 챙겼어요. 공과금은 제 지갑에서 챙겼죠. 저는 출력한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공과금 납부 내역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자재비 이체 내역도 제 겁니다. 여기 전기 기사와의 계약서도요. 계약자는 저예요. 그리고 여기 저는 얇은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 사위 이준호 씨가 매달 보낸 입금 내역입니다. 임대료 3년 동안 매년 12번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수경 씨는 임대료라는 단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뜨거운 접시를 밀어내듯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서류가 전부는 아니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꾸미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지안이는 여기서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 영혼을 쏟아부었다고요. 집에 영혼을 쏟아붓는 사람은 그 집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제가 힘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 딸은 다 큰 어른이 제 집 식탁에서 제 손님들 앞에서 저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제 돈으로 무상 수리를 받고 많은 이들이 꿈꾸기만 하는 조건에서 살게 해준 후의 말입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죠. 지안이는 스트레스가 심해요. 스튜디오 일도 위태롭고요. 지안이 스튜디오는 2년째 위태롭죠. 제가 부드럽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인 레슨은 아주 잘 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전부 현금으로요. 친구들, 위치 태그, 감사 인사,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정말로 기여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보여줄 것이 더 있거든요. 최수경 씨는 순간 평정을 잃었습니다. 시선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제 딸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정중하게, 제 집에는 법대로, 세금은 정직하게,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잠금 장치를 손톱으로 두드리며 다시 사무적인 자신감의 가면을 썼습니다. 이 대화는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여사님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니까요. 물론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세요. 하지만 막연한 말이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오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 대화를 길게 끌수록 당신의 피보호자들이 짐을 쌀 시간은 줄어들 뿐입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보통 후회는 서류를 너무 늦게 읽는 사람들이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이에게 전해주세요. 집 알아보는 건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연말이라 시장 상황이 험악하거든요.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공기, 은은한 커피향, 시계 초침 소리. 저는 폴더를 서랍에 넣고 주전자를 불에 올렸지만 손은 저절로 맨 위 서류에 닿았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영수증,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겁주는데 실패하면 보통은 겁주는 게 직업인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가 새로운 메일 알림으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의 동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법적 측면을 논의하죠. 최진혁, 이니셜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논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이웃 현정 씨가 잠시 들렀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식탁 위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또 다 얘기했다는 식의 문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내용은 소리내어 읽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못 기다리겠어. 준호 씨는 늦을 거고 그 늙은이는 구시면 잘 거야. 우리 둘만 있겠네. 그 향수 뿌리고 와. 성진. 현정 씨가 식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안경 너머로 글자를 훑어보더니 짧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숨을 들이쉰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을 착각한 것 같네. 지안아, 휴대폰 조심해서 쓰는 게 좋겠다. 1초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두마. 그녀는 20분 만에 날아들듯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잔뜩 상기되고 숨은 가빴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현관에 멈춰서서 교장실에 불려온 학생처럼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이건 그냥 웃긴 해프닝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보낸 건데 그냥 장난친 거거든요. 아시죠? 친구가 남자고 이름이 박성진인가?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건설 회사 다니는 그 남자니? 지아는 풍선 바람 빠지듯 기가 죽었습니다. 바닥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보다 제 시선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주전자가 시끄럽지 않도록 불을 끄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건 불륜이란다, 지아나. 내 아들이 너희의 호화로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바로 내 집에서 벌어진. 그녀는 침묵하더니 포기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8개월 됐어요. 그 남자는 누구지? 박성진.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 사람 아내는 있니? 잠시 침묵, 시선은 옆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지영이라고 있어요. 그녀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캡처 화면이 보이도록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화가 허공에 맴돌지 않도록. 내 말 잘 들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가 직접 준호에게 다 말해. 내일도 언젠가도 아니고 오늘. 지영 씨한테도 네가 직접 연락하고 내막장 드라마는 당장 끝내. 만약 네가 입 다물면 내가 말할 거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닐 거야. 네 어머니와 변호사, 아버지에게도 말할 거다. 그렇게 법적 측면을 좋아하시니 말이다. 선택은 간단해.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공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두 가정이 파탄날 거예요. 그걸 파탄낸 건 너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지아는 침을 삼키고 손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문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도망칠지 협상할지 재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지아나, 내 고백과는 상관없이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20일이야. 짐 싸렴. 그게 모두에게 더 쉬울 거다. 그녀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하더니 작별 인사도 없이 어두워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와 창턱에 눈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건조대에 놓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아 하루 만에 처음으로 피곤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의 행동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마당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현관의 불빛이 방 안으로 한 줄기 선을 그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릴 적처럼 손가락 마디로 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 엄마, 안 주무세요? 그날 밤 준호는 마치 안으로 들어오기가 두려운 사람처럼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모닥불을 보듯 램프를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진 씨에 대해 말했어요. 마침내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8개월이나 됐대요. 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가 탐정 노릇을 할 의무는 없었단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남편이었지. 그건 다른 역할이야. 한 번만 기회를 달래요. 상담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약속했어요.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앉아서 생각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너 혼자만 봤어야 하는 건 아니었지.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 몫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한은 바뀌지 않아.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20일이다. 그 후에는 각자 제 발로 서야 해. 아들은 처음으로 현실과 다투지 않고 동의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제 뺨에 입을 맞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와 창턱에 눈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침 10시 정각,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수경 씨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이었고 그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승리까지의 거리를 재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요. 최진혁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안이 아비이자 변호사입니다. 법적 측면을 논의해야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의 힘만큼이나 서류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 변호사가 어떤 출력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가게를 꾸려왔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3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지안이와 준호에게는 여사님께서 무시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거 조치는 불법입니다. 지금 사회임대주택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 없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주와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죠. 임대료는 제게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의 목적은 임대료로 명시되어 있고요. 저는 얇은 입출금 내역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12번의 입금 기록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투자는 제 돈으로 이루어졌죠. 영수증, 거래명세서, 기술자들과의 계약서. 계약자와 지불인은
모두 저 하나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상황, 즉 재산 가치 증대, 가사 유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란 존중을 의미하죠.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당신 따님은 제 손님들 앞에서 제 집에서 저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요. 법에 대한 문제로 말하자면 여기 계약 해지 통지서가 있습니다. 여기 수령 확인서도 있고요. 기한은 30일입니다. 오늘로 하루가 지났네요. 최수경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법원이 당신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법원이 법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했으며 사전에 통보한 소유주의 편이죠. 최 변호사는 정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고 일어섰습니다. 이 대화는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오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대화를 길게 끌수록 당신의 의뢰인들이 짐을 쌀 시간은 줄어들 뿐입니다. 문이 닫히자 마치 집안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다시 평온하게 숨 쉬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신문을 집으려는데 이웃 현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들를게. 짧은 통화 후 5분 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소에 있는 사촌 동생이 좀 알아봐 줬어.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안과 박성진, 6개월 전감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몇 장의 출력물이 더 있었습니다. 계좌 변경 내역, 회사 지분 변동, 명의가 변경된 자동차들. 박성진 씨 아내 김지영 씨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을 때 석 달 전에 이미 경찰과 집행관, 사무소에 신고를 했었대. 현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은 사연이 복잡한가 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건의 규모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현금 탈세가 아니었습니다. 고무장갑처럼 간단하면서도 그만큼이나 뻔뻔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고마워, 현정아. 저는 그 서류들을 영수증이 담긴 폴더에 함께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을 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야. 1시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 씨 되십니까? 경찰서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박성진과 며느님이신 이지안 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만나 뵙고 서류를 받고 진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폴더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처음으로 금속성이 섞였습니다. 저녁에 댁 근처에 저희 팀이 배치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동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일러관으로 물 흐르는 소리, 부엌에서 마른 도마가 갈라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러다 일어나서 찬장에서 투명 폴더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돈, 스튜디오, 스케줄, 타인의 위치 태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따로 모아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눈이 빽빽하게 쏟아졌습니다. 가로등이 금빛 원으로 번져 보였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문 옆에 내려놓고 옷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이웃차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시계와 창밖에 짙은 눈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짧게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끈질기게 부탁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요구하러 온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짧고 집요하게 다시 울렸고 저는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사복 차림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민영라고 소개했습니다. 부엌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전자를 올렸지만 아무도 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사본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영수증, 위치 태그가 찍힌 스크린샷, 전화번호 목록,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언제 누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준호는 문가에 창백한 얼굴로 서서 마치 자기 인생을 새로 발음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오랜 병을 앓고 난 환자처럼 고르게 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당으로 차 두 대가 들어섰습니다. 지아는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고 단지 미끄러운 계단의 난간을 잡듯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이지한 씨, 같이 가주시죠. 수갑은 불필요한 말 없이 조심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서류와 전화기를 챙길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겨울에 창문을 열었을 때처럼 현관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빨려 나갔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박성진도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돌아와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자기 침묵의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소환장, 대질신문, 서류에 서류가 쌓였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덤덤하게 경찰서를 출근하듯 다녔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게 두었습니다. 법정에는 사람이 많았고 방청석은 사람들의 긴장감으로 따뜻했습니다. 정민아 검사는 차분하고 상세하게 공소사실을 읽어나갔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친 범죄, 차명 계좌를 통한 자산 이동, 위장용 스튜디오, 미신고 현금 과외, 준호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박성진과 이중 혼인, 허위 증여 계약, 피해자는 총 7가족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법정 어딘가에서 누군가 마치 자기 집 벽에 남겨진 낯선 필체를 이제야 알아본 것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불렸습니다. 액수는 크고 불쾌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에 기억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류들이 비명을 질렀을 테니까요. 휴정 시간에 김지영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고 다부진 체구에 피로가 더 이상 위험과 다투지 않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본과 출력물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끝없이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차역 플랫폼에 선 사람들처럼 셋이 서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기차와 갈 길이 있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잠시나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준호는 아무도 변호하지 않고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판결은 연극적인 요소 없이 신속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지안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몇 년의 징역과 추징금. 박성진은 형량이 더 적었지만 역시 실형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압박 수사였다, 오해다 라며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판사는 긴 연설을 듣는 대신 서류와 날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데리고 나갈 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고 편리한 관객을 찾는 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3개월 후 준호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얀 벽과 저렴한 책상, 그리고 주머니 속에 새 열쇠와 함께 저녁이면 찾아와 정원 일을 돕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전구를 갈았습니다. 남자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주는 소박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 청구서에 대해, 저렴한 소파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찻잔에 대해 매일 소리내어 다시 설명한다고 해서 찻잔이 다시 붙지는 않으니까요. 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추운 날 사과나무 가지가 갈라지는 소리, 오후 2시에 이웃집 학생이 차고 벽에 공을 던지는 소리,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고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리듬에 맞춰 삽니다. 공과금을 내고 추워지기 전에 보일러를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 서류를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이 손에 닿지 않게 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부드러움이 약함으로 변하는 경계선은 어디일까? 답은 간단하고 불편합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스스로가 모욕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편리함일 뿐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문을 닫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문 저편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내 집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준호는 서로를 존중할 이유가 있는 두 어른으로 만납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을 세우고 저는 제 삶을 지킵니다. 행복한 팡파르도 비극도 없습니다. 단지 각자 자기 자리와 규칙이 있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게 동화는 아닐지 몰라도 진실하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그 안에 존엄이 있다면 벌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은 축포가 아니라 안에서 잠기는 새 자물쇠의 조용한 딸깍 소리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저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